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MBC 기상캐스터 고 오유완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인의 어머니가 심경을 밝혔습니다. 딸은 오랜 괴롭힘으로 우울증을 겪었지만 살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현지 학생들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침을 뱉고 폭행까지 했는데 현지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주장입니다. 깨르롱 안녕하십니까. 지금 서울에 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내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퇴근길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중국 AI 이 딥시크 접속 차단 물결이 거셉니다. 이 정부 부처가 일제히 접속 차단을 단행했고요. 민간에서도 속속 뒤를 따르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보 수집 방식이 미국의 챗 GPT랑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정보, 업무 정보를 쏙 빨아들여서 이 중국 내 서버에 저장을 하는데 그게 혹시 자칫하면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우려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잘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자,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영상 보여주시죠. 부산 중앙동입니다. 비비탄 총알이 날아오길래 올려다봤더니 어떤 남자가 비둘기한테 저걸 쏘고 있더라고요. 쫓아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꼭 그래야 속이 후련했냐 하신 김근영님. 자, 어제 인천 1호선입니다. 저렇게 신발 벗고 발을 턱 올리지 뭐예요. 총 내려! 그리고 신발 신어 하신 전혜라님. 초딩 때부터 쭉 학교 같이 다녔던 정태겸, 강민경, 박서영, 손승아, 오늘 부산 학장중학교 졸업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신 홍성희님, 자, 그리고 군산의 김종수님, 황지아님, 유근규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자, 아내 놀라지 않도록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구준엽 씨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본에서 아내 서희원 씨의 유해가 담긴 분홍색 유골함을 안고 대만에 오늘 입국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대만 방송에서 그 영상을 봤는데, 자, 구준엽 씨가 아내의 유골함을 들고 차에 오를 때 저렇게 우산으로 주변에서 가리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백다희 아나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구준엽 씨와 아내 서희원 씨의 가족은 서희원 씨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대만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소형 전세기를 타고 출발해서 같은 날 오후 3시에 대만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현장에는 수많은 취재진들이 모여들었는데 구준엽 씨는 사전에 아내가 놀라지 않도록 우산으로 가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대만 언론은 구준엽 씨가 모자와 마스크를 썼지만 눈빛에 슬픔이 역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서희원 씨의 여동생 서희재는 성명을 통해서 언니가 평안하게 집에 돌아왔다고 전하면서 고별식은 열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언니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고 서희원 씨의 유골함은 추모공원이 아니라 자택에 보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원이 아닌 자택에 유골함을 보관한다. 자, 서희원 씨의 죽음과 관련한 어떤 폭로가 나왔던데요, 박 교수님. 서희원 씨의 이 전 남편 때문에 서희원 씨가 죽은 거다. 약간 그런 뉘앙스더라고요. 네, 어제도 이 전 남편 왕소비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또 점입가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 남편인 왕소비의 불륜 상대로 의심받았던 사람이 모델 장잉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폭로를 하는 거예요. 서희원은 왕소비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희원 씨가 몸이 되게 약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4번이나 하게 됐었고 또 그렇게 임신을 한 것을 넘어서서 유산을 했을 때도 산후조리를 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아이고야. 그리고 서희원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했고 한마디로 피와 살을 빨아먹었다라고 아이고. 이렇게 폭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지금 와서는 굉장히 그 사랑을 했던 깊은 사랑을 했던 남자로 이미지를 조작하고 있다고 하면서요. 내가 이 모든 말한 것들이 모든 것은 다 뉴스에 있다.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다.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참 이번 부고에 깜짝 놀랐던 것이 올해 향년 48인데 서희원 씨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독감, 뭐 물론 위험합니다만 폐렴 합병증으로 자, 그런데 지금 저 전 남편이라는 사람의 불륜 상간녀로 의혹을 받았던 사람이 양 변호사님 이렇게 안 그래도 몸이 약한 서희원 씨를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가게 했다. 그 이제 어떤 사생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몰랐고 더군다나 이제 대만에서 활동하는 그런 배우였기 때문에 국내의 시청자분이나 팬들은 저런 사실까지는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떤 폭로에 의하면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라면 이미 젊은 나이에 유명세를 이용해서 전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의 유명세 때문을 보려고 아내를 혹사시켰고 그래서 극도로 이미 몸이 안 좋아진 상태였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한 것 같은데요. 아마 대만 내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로 어떤 취재하는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참 놀랍네요. 참 두렵고.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우짤 끼고 자 적반하장의 끝판왕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배달을 마치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데 오토바이 잘 코너 돌아서 나가는데요. 자 그런데 이거 뭐야? 중앙선을 완전 넘어온 지금 고급 외제차 한 대. 자 결국 가로막힌 오토바이 멈춰섰죠. 그때 외제차도 멈춰서고는 창문을 쓱 내립니다. 자 이후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모자 벗으면 못 잡히고, 예? 뭐 시비 들라고 썼나? 그냥 알고 형님. 그래, 모자 벗으면 못 잡힌대. 마, 시비 들라고 썼나? 시비가 아니고 마음은 뭐고? 방송에. 야, 이 샵이 생긴 거 한번 봐도 그 뭐라 하자. 하는데 그니 못 봤으면 됐네. 나 그 자세 내려앉아. 와, 때리시잖아요. 와. 뭐 하이만 벗으면 못 잡힌대. 못 잡히고. 가라, 안 그러면 그냥 알아 불러. 뭐 할아버지 모자 벗은다. 이차 죽이네. 뭐하노 이거? 너 가만히 있어. 뭐하노? 이거 지금 움직였다 이거 엄마. 어떨래? 멈추랄래? 이 군들이 따이게 작은 봐. 어떨래? 사장님 밀어가지고. 아니 어쩔래? 말을 해라 이 자식아. 화해봐 뭐 대가리 뭐 찍으시면 잡긴데. 하마자 이거. 가라 그냥. 가라. 박 변호사님, 예. 니만 뭐하노? 짜스가 무슨 우짤끼인데 확. 저는 아무래도 이 맛이 안 삽니다. 웃자낀데는 어떻게 하려고 너 이러니라는 부산 사투리이고요. 사실 이 어떤 일이냐면 배달하는 사람이고요. 영상이 지금 다 나왔어요. 중앙선을 침범하려 하는 차량.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한 말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보려고 헬멧을 잠깐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욕설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협박적인 단어들이 계속 나온 겁니다. 우짤낀데 마 시비 걸란다 한번 붙어 볼랑하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시비를 거는 모습이었고요. 안 되면 또 헬멧 벗으면 너 나한테 싸울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보험 처리 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차량 번호판도 찍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배달 기사가 찍으려고 하니까 휴대전화 막 뺏은 모습까지 있었다고 하고 이런. 약간 보면 사실 조직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아닐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사투리니까 좀 강한 사투리 쓴다고 보이긴 한데 그래서 제보자 우리 배달기사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자리를 그냥 떠났다고 하고 그 후에 또 무섭게 또 달려왔다고 하네요. 아니 저 봐 완전 선을 오히려 반 이상을 넘어가지고 와가 누가 누구한테 지금 화를 내는 거야 양 변호사님. 그러게요. 지금 아마 주장하기로는 다른 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중앙선을 넘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자신의 사정인 거고 상대방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토바이 운전하신 분도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 차 예, 저 때문에. 뒤에 있는 차 때문에 중앙선을 넘었다. 그러면 거기서 그럼 거기서 좀 적당히 마무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서로 혹시라도 뭐 격한 감정이 있었으면 좀 알았다 미안하다 뭐 이러고 갔으면 될 텐데 뭘 저렇게까지 웃잘끼고 이렇게 하셨는지 참 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완벽히 속았다. 자, SNS에서 본 광고 영상에 홀라당 낚이셨다는 제보. 광고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자, 여성 얼굴만한 크기의 대게살, 이 탐스러운 대게살을 입 한가득 와구 세상에, 세상에 버릴 게 없어, 빈틈이 없어. 자, 야들야들 통통 꽉 차오른 살들, 풍부한 식감에 껍질은 얇고 살은 두툼. 오호. 자, 게다가 저걸 새해맞이 특별 할인을 해준다면서 단돈 42,900원. 어머,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자, 그렇게 기다리던 대게살을 집으로 배송을 받았는데 신선식품이 그냥 종이 박스에 들어있네? 자, 아무튼 언박싱을 해봤더니 와 맛살, 냉동 명태로 만든 게맛살. 양 변호사님, 누가 게맛살을 중국에서 사?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 제보해 주신 분이 SNS 한 달 정도 전에 우연히 대게 광고를 조금 전에 본 광고를 봤다고 합니다. 정말 먹음직스러운 광고인 거고 또 아내분이 대게를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근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자주 못 사줘서 그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아이고 잘 됐다 싶어서 10개에 42,900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또 그 옆에 자세히 보시면 10개를 7,000원만 더 내면 10개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9,900원을 보낸 겁니다. 보내고 한 달을 기다렸는데 택배 박스가 왔는데 뭔가 그때부터 이상했다는 거예요. 저 큰 게 20개가 들어있는데 너무 가볍더라는 거죠. 열어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광고하고는 달라서 너무 다른, 그냥 저거에서 손가락만 해요. 손가락만한 맛살이 들어있었고, 야, 그래도 크기는 달라도 맛은 어떨까 하고 봤더니 다를 리가 없죠. 그냥 맛살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20개를 5만 원 가까이 주고 사신 거예요. 박 변호사님, 대게살 감별사 박 변호사님. 화가 납니다. 맛살은 명태로 만들어집니다. 진짜 대게살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좀 예민한 사람들 먹어보면 알아요. 눈 감고 먹어도 맛살인지 대게살인지 구별이 가능한데 저게 저 중국서 먹을 겁니까? 편의점 가면 다 파는 건데요. 다 있어. 화가 납니다. 우리 집 밑에 편의점에 팔어. 다 팝니다. 예. 자, 저번에 박 교수님 그 중국제 로봇형 장난감 청소기도 그렇고. 그렇죠. 진짜 이런 거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보해 주신 분도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비슷한 게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게 와서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얘기하시고요. 그 전에도 그렇게 청소기도 구입해 보시고 신발도 구입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중국산으로 해가지고 장난감 같은 게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SNS를 보다 보면 너무 꼭 사야 될 것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사요. 저도 몇 번을 사셨어요? 사죠. 그러면 오면 진짜 너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 그래가지고 고객평을 보면 고객평 너무 좋아. 네, 쓸 수도 없어요. 이래서 이 제보해 주신 분도 사실 이거 먹는 거라 너무 찝찝해서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아이고. 사방 가족들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라고 제보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골고루 무개념입니다. 자, 제보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가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저 멀리 SUV 차 한 대가 골목 진입로를 떡하니 막고 있죠. 자, 그리고는 차 뒷문에서 한 남성이 뭔가를 툭! 차 아래는 웬 쓰레기들이 널려 있죠. 골목에서 뭔가 수상합니다. 자, 골목에서 차가 오는 걸 슬쩍 보고도 다시 뒷좌석으로 가서 또 툭! 자, 그러고 나서는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가서요. 차를 빼는데 자, 보세요. 반대편에도 쓰레기들이 그냥 한가득 떨어져 있어. 자, 도로 한복판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슝. 박 변호사님. 네. 진짜 왜 저러고 사니? 왜 저렇게 삽니까? 지난 2일 새벽 1시쯤에 부산의 한 골목인데요. 보니까 뭔가 일이 생겨서 정차하고 있나? 하차하고 있나? 이런 모습인데 도로 한복판에 가로로 차를 SUV로 딱 대놓고 뭔가 문 열어서 행동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쓰레기를 지금 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거 좋은 차 아니야, 저거? 너무나 좋은 차, 외제차고요. 쓰레기도 확인을 좀 해보니까 그 쓰레기 자체가 어린이, 기저귀, 이유식 이런 쓰레기들입니다. 기저귀요?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도 매우 좋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나 엄마가 되겠지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니까 돈도 많은 사람이, 차도 좋은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두 가지 잘못이죠. 도로를 한복판을 가로로 막아가지고 문 열어놓고 쓰레기 버리고 인간들이 왜 저렇게 사느냐 이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돈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저건 안 되겠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서 국민신문고에 저 사람, 저 차량 넣었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얄밉다.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딸의 결혼식 그 후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얼마 전 딸을 결혼시킨 친정 엄마입니다. 저는 딸이 7살 때 이혼을 했어요. 딸은 전 남편과 함께 살았고 저는 재혼했지만 다행히 딸과 만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전 남편은 2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3일장도 함께 치르면서 잘 보내줬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딸의 결혼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돈 쪽에서 재혼한 남편을 손님 맞이에 서지 못하게 한 건데요. 그래서 결국 저만 손님 맞이를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이 피로연에서 왜 재혼한 남편을 인사시켰냐, 시가에 망신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서운했지만 그냥 넘겼고 딸과 사위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사돈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딸을 키우지도 않으면서 조용히 있지 왜 망신시키는 거냐, 이제 딸 만나지 마라 이렇게 막말을 하더라고요. 사돈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고 온몸이 정말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돈이 요구했던 예단 비용도 부족함 없이 보냈는데 너무 속상해서 잠도 안 오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곧 있으면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딸과 사위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사돈의 말처럼 정말 딸을 만나지도 연락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친정엄마입니다. 아니 사부인이 무슨 자격으로 내 딸 상의를 만나라 만나지 마라 정하시는 거예요? 별꼴이네 진짜. 아니 사부인이 우리 쪽 사정 몰랐던 것도 아니고 우리 그이도 상의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어서 결혼식에서 인사를 올린 건데, 아니 그게 무슨 흉이라도 됩니까? 예단 비용도 다 보냈잖아요. 아이고 진짜 선 넘어. 동그라미. 좋습니다. 다음 사돈이에요. 어머머머머 사부인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시죠. 우리 상의 누가 다 키웠냐고요. 사부인이 아니고 돌아가신 바깥사돈이 키웠잖아요. 상의 생각해서 그래도 상의 엄마니까 해서 부른 건데, 아이고 불청객을 달고 올 줄 누가 알았어. 하객들이 전부 다 저 남자 누구냐고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내가 얼마나 난처했는데. X. 자, 박 변호사님.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난처하지도 않고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하객들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누군지. 그리고 이혼하는 가정도 꽤 많고요. 지금은 거의 뭐 세상 중에 한 쌍이 그런데 그걸 다 신경 쓰고 저기는 몇 번째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인 기준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고, 엄마하고 딸의 관계를 어떻게 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사돈이 자기 이제 며느리 그거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오바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네. 딸이 굉장히, 딸도 이제 속상해가지고 전화 와서 따졌다는 거 보면 사실 뭐 친정 엄마가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하고 잘 의논을 해서 지금의 남편을 데리고 온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또 7살 때 그 원래 엄마 아빠하고 살 때도, 이혼할 때도 이제 아빠가 키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딸은 엄마한테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돈은 정말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도 이제 천륜인 딸과 엄마의 이야기면 딸과 엄마가 정할 일인데, 딸이 와서 딸이 엄마 이제는 아저씨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한테 연락을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은 수는 없어요. 있는데. 네. 근데 사돈이 무슨 자격으로? 네. 이건 너무 선을 넘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게요. 참 못됐고 참 이 사연자분이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저희 딸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거는 저를 결혼식장에 갔고 또 예단을 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모든 과정을 딸과 함께 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연자분이. 어찌 보면 어찌됐든 이 따님 입장에서도 이제 며느리가 된 그 여성 입장에서도 아픈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새 어떻게 보면 식구가 된 그 며느리한테 더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그거를 더 한번 상처를 내고 속물 뿌린 격 아니겠어요? 너무 아프네요. 너무 못됐습니다, 솔직히. 그렇군요. 자, 백다연 아나운서. 저도 너무 이 사돈한테 어떻게 이런 무례하고 심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정말 앞으로 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딸이랑 사위랑 좀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박연숙님, 딸 당연히 만나셔도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별빛10님, 예의가 너무 없는 듯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포시님도 사돈의 개념이 없는 거 아닌가요? 친모인데 왜 만나지 마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카톡 제보 채널 그리고 제보 메일에서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반장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2024년 9월 15일)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한 사람, 바로 고 오유환나 씨의 어머니입니다. 홀로 어렵게 키운 딸이 기상캐스터가 된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 기뻐했고 또 직장 생활로 힘들어할 때마다 함께 아파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딸의 죽음 이후 드러난 충격적인 내용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더욱더 무너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그래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유환나 씨.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때 외삼촌과 연락이 됐었고요. 당시에 저희도 어머님께 인터뷰가 좀 가능한지 여쭸는데 그때는 거절을 하셨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응해 주셨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 모녀가 정말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고 오유환나의 어머니가 이제 초등학교 때, 오 씨가 초등학교 때 이혼을 해서 남매를 홀로 키우셨다고 합니다. 많이 힘드셨겠죠.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할 정도였었고, 그런데 이제 요한나 씨도 이런 사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굉장히 책임감이 강했고 자기 일을 다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표현으로는 요한나 씨가 어머니에게는 생수 같은 아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힘든 일 있고 그래도 기쁜 일 만들어주고 지칠 만한 항상 힘을 주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모녀가 특별히 좀 가까웠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나 씨의 직장 얘기, 친구 얘기, 뭐 남자 문제 이런 얘기까지도 다 했었고 매일매일 통화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겪고 있었는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 얼마나 힘든지도 어머님이 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뭐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게 어머님의 얘기입니다. 때문에 딸의 죽음 앞에서 정말 완전히 무너지셨다는 거죠. 자, 오유환나 씨 사망 당일 이 직장 선배와 이 어머니가 나눈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요한나가 하늘나라로 갔어. 어저께 사고로 죽었어. 놀래가지고 이거 제가 회사에 바로 연락을 할게요. 나를 안나 없이 못 살아요. 안나 없이는. 내내 귀염이를 못 산다고. 자, 그러니까 오유환나 씨의 어머니가 MBC 기상캐스터 팀의 일원과 그러니까 기상캐스터 어떤 분과 지금 통화를 하는 내용을 들으셨는데 들으신 것처럼 제가 회사에 바로 연락을 할게요라고 이렇게 분명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MBC 내부에서 이제 부고가 안 나갔었잖아요. 해서 유족들은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는 오 씨가 사망한 당일에 이 오 씨 직장에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 이 선배들 연락처를 알지 못해서요. MBC 제보 전화에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오유환나 엄마다 B 씨에게 내 연락처를 주고 전화를 좀 하게 하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통화한 그 선배. 네, 맞습니다. 그 B 씨가 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앞서 들은 통화 내용이 이제 하게 된 건데요. 제작진이 B 씨를 지목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그 선배를 제일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일을 제일 잘 가르쳐 줬었다고 하고요. 또 B 씨는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기상센터에 20명 정도가 있다고 했고 어머니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야겠죠 라고 먼저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에 B 씨는 국장님한테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릴 거다. 혹시 장례식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괜찮다, 오셔도 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같은 통화 이후에 부고가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이 유족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 이 사망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단톡방에 공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카톡 보시는 게 회사의 어떤 공식 입장을 이렇게 정하자라는 내용이었는데 거기 보면은 유족이
사망 사실이 알려지길 원치 않으셨다. 이렇게 외부에 당신들이 대응을 해라. 이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을 누군가가 항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내 고위급 인사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답을 들었다면서 회사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딸이 가장 좋아하고 의지했던 선배라서 직장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부고를 이렇게 전했다는 건데, 자, 그런데 어머니는 이 딸을 가장 힘들게 한 그 사람 얘기까지도 이 B 씨에게 털어놓고 오열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배 B 씨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게 심했나요? 자, 이어서 들어보시죠. 안 나가. 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울해가지고 죽겠다고 할 때도 많았고. 아시잖아요. 우리 요한나 힘들게 했던 거. 근데 어머님 안나가 혹시 다른 뭐 힘든 일 있었나요? 다른 것도 있긴 했는데 뭐 약간 우울증 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그게 심했나요? 너무 최근에 다 발랄하게 이렇게 연락을 했었어가지고. 자, 박 교수님. 네, 어머니께서는 이 A가 이 요한나 씨를 너무 괴롭혔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그 A가 정말 좋은 데로 시집을 가서 우리 요한나한테는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B 선배에게 아시지 않냐고 A가 우리 요한나 힘들게 했던 거라고 말했는데 이 B 선배는 즉답을 피하고 이제 화제를 좀 돌렸다 그래요. 어머니 근데 뭐 다른 일 힘든 일도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 치료도 받았다라고 얘기했더니 뭐 그렇게 심각했냐라고 이제 전혀 몰랐다는 얘기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 말미에 이따 찾아가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장례식장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어머니가 통화했던 고인이 생전 가장 따르고 의지했던 그 선배 B 씨도 빈소에 가지 않았다. 물론 그 당사자가 그때 뭐 말 못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화 말미에 어머니 이따 찾아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빈소에는 오지 않았다. 자, 박 변호사님. 자, 그래서 이제 좀 두 사람이 좀 문제가 됩니다. A 씨는 좀 많이 괴롭혔다고 알려진 사람이고 B 씨는 그나마 제일 또 따랐던 사람인데 이 사건에서 좀 문제가 됐던 게 그 단체방에서 했던 험담들이거든요. 그 요한나 씨하고 한나 씨 동기만 빠져 있고 나머지 분들이 모여서 이제 대화를 나눴던 건데 문제가 이 B 씨 만약 따랐다고 믿고 의지했던 B 씨도 이 단체방에 있어서 대화를 주도했다고 하고요. 또 문제는 이 단체방을 만드는데 가장 역할을 했던 또 그런 취지를 말을 했던 사람이 오히려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B 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B 씨가 이 단체방에서 뭐 술 냄새라든지 뭐 그런 험담을 좀 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저희가 이거 처음 전해드렸을 때도 저희가 약간 좀 궁금했던 게 왜 이 고인 사망 당시의 유족들은 이런 내막을 몰랐을까. 근데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핸드폰 잠금을 풀면서 나중에 이 상황을 알게 됐다라고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 고인의 휴대전화를 풀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에 따르면은 오 씨가 사망하기 얼마 전에 어머니에게 20만 원만 좀 보내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봤다랍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묻지도 않고 20만 원 보내줬는데 딸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선택했을까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그때 혹시 돈 문제가 뭐가 있었던가 그런 의아함이 들어서 휴대전화를 열어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오 씨의 유서도 있었고 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20만 원은 그냥 오 씨의 지인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인에게 오 씨가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거죠. 다만 이게 이제 알게 됐는데도 가족들끼리도 의견이 좀 분분했다라고 해요. 이거를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비슷한 일, 다른 일이 이런 일이 또 없기를 바라는 바람에 뭔가 조치를 취하자라고 가족들끼리도 좀 의견이 나눠서 결국 그거를 조율하는데 몇 개월 정도가 걸렸고
오랜 가족 회의를 거쳐서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게 어머니의 입장입니다. 예, 그 괴롭힘의 증거가 많은 그 A 씨를 상대로 지금 유족은 민사 소송도 제기를 했고, 그 A 씨는 또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또 소식도 오늘 전해지더라고요. 자, 궁금한 건 이겁니다. 고인이 왜 이렇게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유족들은 말이죠. 어머니에게 직접 또 들어보시죠. 애가 실수를 하고 이제 아침에 보도할 애가 필요했는데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입한테 뺏겼다고 생각은 내가 너까지 거한테 내가 이걸 뺏겼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마주치면서부터 이제 애기를 혼내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날마다 둘이 시간이 마주치고 하니까. 자, 유족의 주장이고 추정입니다. 예. 자, 저희가 그래서 이런 주장에 어떤 반론이 있을까 싶어서 A씨 측에도 취재 요청을 했습니다만 답을 듣진 못했습니다만 일단 어머님 생각은 이 A라는 선배가 시기를 했던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 씨는 21년 5월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메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메인 날씨를 이제 맡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메인을 맡고 있던 A 씨가 2번을 방송 펑크를 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팀장이 이 A 씨 대신 오 씨로 이제 교체를 했는데요. 이제 그 팀장도 오래지 않아서 팀을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 씨가 더 미움을 받게 된 것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 씨는 22년 3월쯤에 아주 통곡을 하면서 너무 힘들다라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고 엄마는 안 되겠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라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후로 수면제를 처방을 받았는데 수면제를 먹고도 잠이 오지 않아서 또 술을 같이 마셨대요. 수면제에 술까지 마시니까 이제 오 씨도 방송 펑크를 내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 뉴스 기상캐스터 전임자가 몇 번의 방송 시쳇말로 펑크를 내니까 그때 당시 팀장이 당신 빠지고 오요한나 신입 기상캐스터 당신이 들어가. 근데 그때부터 뭐 쉽게 말씀드리면 네가 내 자리를 빼앗았다. 약간 이런 시기심에서 괴롭힘이 시작됐다는 게 유족의 주장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괴롭힘이 계속 누적이 되자 오요한나 씨가 우울증 진단을 받고 또 수면제 처방을 그 괴로움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수면제 처방을 받았는데 수면제를 먹어도 아침 방송을 하게 되면 보통 새벽에 출근합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술 기운 때문에 제 시간에 출근을 못해서 또 고인도 몇 번 펑크를 내는 일이 생겼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자, 유족에 따르면 MBC 측에서 바로 어제 유족을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외삼촌은 MBC 측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유족 대표로 참여해 줄 걸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셀프 면죄부를 줄 게 분명하고 관련 진술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MBC는 꼬리 자르기를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기관을 비롯한 제3자의 조사를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MBC 측에서 이 고인이 사망 전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은 이 MBC 아나운서와 조연출, PD, 기상캐스터 등에게 고충을 털어놨다면서 말도 안 되는 입장문으로 변명하지 말고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금 진상조사위원회가 MBC 자체적으로 꾸려졌고 어제 처음 어제군요. 죄송합니다. 어제 처음으로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계속 좀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현지 학생들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침을 뱉고 폭행까지 했는데 현지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어제 호주로 해외여행 떠났다가 현지 학생들한테 인종차별당했다는 사건 전해드렸죠. 그런데 나도 당했다면서 또 다른 제보를 주셨습니다. 네, 제보자는 호주 시드니에서 1년 6개월째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호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지난달 24일 오후 6시쯤에 이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학생들이 제보자 일행을 향해서 좀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제보자 남자친구가 이 일행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랬더니 칭챙총이라면서 이 동아시아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을 썼다고 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러면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제보자 남자친구가 화가 나서 계속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여학생들은 욕설을 멈추지 않고 침까지 뱉었다고 합니다. 그냥 무시하려고 하셨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무시하고 가려던 순간 봉변을 당하셨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애들이 뒤에서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호주 영어로 막 어쩌고 하면서 인종차별적으로 막 칭칭총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침을 저희 쪽으로 뱉는 거예요. 저희 갈 길 가는데 나 하고 뒤에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뒤돌아보니까 여자애 3명이 뛰어오고 오자마자 제 머리를 크게 때리면서 제 머리끈을 잡은 거예요. 계속 때리려고 하고 저는 이제 그 친구가 팔을 잡고 있는데 침 뱉고 욕하고 이래가지고 아니 얘네들은 왜 이렇게 침을 뱉어?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욕설을 듣다가 그냥 무시하고 가려고 했는데 뭔가 소리가 들려서 돌아봤더니 쫓아왔다는 거고 오자마자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붙잡았다는 겁니다. 옆에 남자친구가 이제 말리려고 그 여학생 팔을 붙잡고 했는데 이번엔 뭐 제보자 남자친구까지도 발로 차고 깨물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그 가운데서 겨우겨우 떼냈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자를 향해서도 침을 뱉고 욕설을 했고요. 게다가 다른 여학생 2명까지도 같이 쫓아와서 왜 계속해서 침을 뱉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사실 저런 정도면 좀 도와줘야 될 텐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반응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이 피해자께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어제 저희가 비슷한 방송 전해드렸잖아요. 자, 그 방송을 보신 거예요. 저희가 불로를 치긴 했는데 쟤네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그때 그 녀석들 직접 영상 만나보시죠. 어쩔. 교수님, 같네, 똑같네. 그러니까 똑같은 애네요. 아, 진짜 얼굴을 그저 블러를 싹 더 벗겨버리고 싶은데 어쨌든 같은 애로 보여요. 이렇게 딱 침 뱉을 때 그 느낌이. 그러니까 이분께서 여행을 하다가 이제 이런 봉변을 당하셨는데 어제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따라오니까 영상을 찍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왜 영상을 찍냐면서 더 욕하고 침을 뱉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니네가 정말 친구라면 쟤 좀 말려봐라. 그랬더니 그 친구도 역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러면서 막 더 이제 욕설도 하고 그랬어요. 똑같네. 근데 어저께 영상을 봤는데 보니까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게 깜짝 어제. 놀라서 그 이분이 또 찍은 영상이 다행히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원본을 비교해 보니까 동일 인물이 거의 확실하다. 이게 오늘 라는 이제 확실히 똑같아. 그러니까요. 어제 관광객이 당한 건 쟤는 1월 침만 10일. 뱉어 어떻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침을 뱉는지 여자애들이 왜 이렇게 침을 뱉는지 모르겠는데 막 완전 제대로 뱉어요. 네. 그리고 오늘 제보자가 당한 게 1월 24일이니까 미치겠네. 한 2주 상간인데 얘네가 지금 한국인만 노리는 건지 아니면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인종차별을 하는 그런 무슨 비행 청소년이라고 해야 될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얘네 뭐 호주 일진 뭐 이런 거예요? 아니요,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돼 개인적 생각이긴 합니다. 뭐 주먹을 쓰진 않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중학생 정도, 앳된 뭐 어느 정도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애들은 중학생 정도 될 것 같고, 다만 이렇게 폭행을 또 가할 위협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주위에 현지 호주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애들이 이상한 거다. 잘못한 거 없다, 당신들은. 그리고 저 애들을 계속 쳐다보면 또다시 폭행하고 욕할 수 있고 쫓아올 수 있고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그 장소를,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 나중에 영상 경찰에 넘겼는데요. 문제가 좀 있네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강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수사는 진행 중인데
또 이런 애들 만날까 봐 좀 두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같이 침뱉으라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런 애들은 몰라서 저런 거 아닙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저런 애들. 그럼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어제 저희가 이 방송 나가고 나서 아니 무슨 외국인도 얼굴에다가 모자이크를 치냐고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화를 내시는데 외국도 미성년자들은 가려주더라고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래서 사건 반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조치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방송을 보신 우리 사반 가족분 특히 호주에 사시는 분이 또 다른 제보를 주셨는데 저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호주의 백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오리지널 주셨어요. 백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 나서 있는 주동하고 있는 그 여학생이 입고 있는 무늬가 호주 원주민 국기를 가리키는 거랍니다. 그게 에버리진이라고 부르는데 에버리진이나 아니면 또 혼혈들 호주 원주민 혼혈을 에버리진이라고 부르는데 저 문양이 그 원주민들의 국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또 저걸 안 입는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더 황당해지는 게 사실 요즘은 뭐 예전에는 호주가 백인들이 뭐 차별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요즘 많이 없어졌잖아요. 저 소수 민족들도 차별받고 살아온 민족들이거든요. 근데 왜 또 다른 동양인을 향해서 저런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뭐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만 본인들도 호주 사회에서 그렇게 뭐 높은 어떻게 보면 하이클래스 계급이 아닌데 동양인을 향해서 그 본인들이 받았던 그거를 저렇게 돌려준다.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상황 자체가. 그래서 더욱더 화도 나고 더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14년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경찰이 긴급 출동합니다. 이 현장에 있던 여자친구는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타살 정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감쪽같이 사라지는데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2명이 된 살인범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2014년 1월에 벌어진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과 경찰이 급히 출동을 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이었고요. 30대 남성이 현관문 근처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신고를 한 게 여자친구라는 40대 여성 김 씨였는데 그 여자친구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이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이 남자친구가 오피스텔로 찾아왔고 자기들은 이제 싸우다가 화가 나서 그냥 자기는 안방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현관문 근처에서 자해를 했고요. 남자친구의 신음소리를 듣고서야 나왔는데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작은 원룸 안에서 남자친구가 스스로 그런 걸 하는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네, 실제로 이 수사가 진행될수록 김 씨에 대한 좀 수상한 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게 자해를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하지만 119 신고 당시에는 장난을 치다가 흉기가 진짜로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흉기가 발견된 위치도 좀 많이 수상을 했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보시면 네, 흉기가 발견된 위치가 피해자가 발견된 위치는 문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기가 발견된 위치는 주방이었거든요. 근데 이 피해자가 자해를 하면서 사용했다는 이 그 흉기가 부엌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김 씨는 바닥에 떨어진 흉기를 보고 놀라서 부엌으로 향해서 던졌다 이렇게 진술했지만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의문점은 더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입은 자상의 위치는 왼쪽 가슴 그리고 자상의 수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해라고 하기에는 좀 자상의 깊이가 상당히 좀 심하게 깊었고요. 그리고 주저흔도 전혀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경찰이 김 씨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김 씨가 동생과 절에 갑니다. 이런 문자를 남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절에 왜 갔을까요? 자, 이제 절에 간다고 동생하고 간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뭐 전화 내용이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걸 생활 반응이라 합니다. 요 문자 이후에 1년간 이 김 씨 또 동생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한 2015년 정도에 김 씨의 동생의 휴대전화
개통된 걸 확인하는데요. 3일 정도 딱 개통이 돼 있고 해지가 됩니다. 그 딱 3일. 3일 동안 그 휴대전화가 됐을 때 사용한 기록을 다 뒤져보니까 성형외과 전화번호를 발견하고요. 성형외과. 예, 경찰은 성형외과를 찾아갑니다. 다행히 성형외과 의사가 이들을 정확하게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매가 수술을 원했는데 이 두 사람을 똑같이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듣고 아주 똑같이 부위를 똑같이 수술을 부탁하고 그걸 수술을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아무리 자매가 의가 좋아도 말이죠. 뭐 굳이 얼굴까지 똑같이 성형 수술을 해? 네, 아무리 닮아도 똑같이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자매는 이미 처음부터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였기 때문에 사실 너무너무 이미 닮은 거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똑같지는 않죠. 미세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한테 와서 아주 우리를 똑같이 만들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마, 코, 턱 이런 부위에도 시술을 했는데 이런 뭐 턱, 이마 이런 거 똑같기 되게 어려운데 여기도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모양으로 시술을 해달라고 막 조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는 이 두 자매가 너무 좀 골치 아팠다라고 얘기하고 또 둘 중에 한 명이 우리 이 시술을 한 명 명의로 진료받게 해달라고도 또 엄청 졸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찰의 눈을 피하고자 아주 똑같이 얼굴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여동생하고 얼굴을 똑같이 이렇게 탁 바꿔가지고 여동생하고 같이 도주 중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경찰의 눈에 좀 잡혔던 게 이 쌍둥이 여동생 이름으로 도시가스와 유선방송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 주소가 2개였는데요. 서로의 얼굴이 똑같은 상태에서 누가 살인 용의자인지 김 씨인지 특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혹시라도 동생을 찾았다가 언니인 김 씨가 도망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경찰은 이 자매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주변인에 따르면 언니의 김 씨는 좀 활발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었지만 동생은 조용하고 좀 남의 말을 좀 잘 들어주는 이런 성향이었다고 합니다. 또 두 주소지 역시도요. 한쪽은 번화가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지만 다른 곳은 주택가에 좀 한적한 빌라에 있었다고 합니다. 김 씨가 발견된 곳은 바로 이 번화가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는데요. 인근 편의점 CCTV에 이 김 씨가 포착이 됐는데 경찰은 이걸 보고 김 씨가 1년 전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니인 김 씨는 1년 3개월의 도주 끝에 검거가 됐습니다. 자, 앞서 그 CCTV 영상 좀 계속 보여주세요. 양 변호사님,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일단 잡혔어요. 도대체 왜 남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하고 얼굴까지 바꾼 거랍니까? 일단 김 씨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문제는 그 남자친구가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던 날 김 씨하고 이 남자하고 오피스텔에서 도대체 언제 이혼하고 나한테 올 거냐 뭐 이런 식의 말다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몸싸움까지 벌이다가 결국에는 부엌에 있었던 흉기로 이 남자친구에게 휘둘렸던 건데 이게 너무 무서운 상황인 게 당시가 1월이라서 남자친구가 굉장히 두터운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치명상을 입을 만큼의 그런 공격을 했던 겁니다. 다만 이 김 씨는 남자친구 무척이나 사랑했고 또 우발적 살인이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재판부에서도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 범행이었고 또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죄질이 무겁다라고 하면서도 징역 10년형에 그쳤습니다. 글쎄요, 우발적이었다는데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저흔도 없었다. 그런데 정말 주요 부위에 그 흉기가 그대로 관통했을 정도면 이게 보통 얼마나 강한 힘으로 확 했던 건가 싶은데 말이죠. 네. 자, 아무튼 그래도 우발적 살인이 인정돼서 2015년 징역 10년 선고. 그러니까 아마 출소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뭐 가석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출소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이 쌍둥이 여동생도 좀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마진이 도주하다가 이제 이 언니가 지금 한 걸로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언니는 살인죄로 10년형을 받았지만 쌍둥이는 증거도 없을 뿐더러 무죄가 됩니다. 아무 범죄가 없습니다. 왜요? 처벌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도와준 거는 맞거든요.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뭐 범인 은닉이나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같이 사는 친족이고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례가 적용돼서
결국은 아무런 처벌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이 좀 빨리 뭔가 됐다면 뭐 이건 추측의 영역이긴 한데 공범의 가능성이라든지 어떤 다른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늦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냥 10년형 언니만 처벌받는 것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 언니도 지금 이 시각에는 출소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레드카멜리아 추출물을 함유한 포뮬러가 피부를 효과적으로 케어해줍니다. 하나의 에센셜 크림. 날마다 피부는 더욱 탄탄해 보이며 어린 생기로 빛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플럼핑 효과. 니메호 안드 샤넬 크림. 당신이 같은 이유로 다시 올 일 없도록 진짜 진료에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방금 임플란트 끝났어.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쓰셔야죠. 관리 안 하면 붓고 피나다가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검가드로 잇몸 관리. 검가드.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